그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다라 불리던 그곳이 단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통과하면 공격한다는 단 한 줄의 경고 이후 수십 척의 선박이 방향을 돌렸고 일부는 신호를 끄는 차에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마저 72시간 만에 작전을 포기했습니다. 영국 함대도 위험을 피해 철수했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손을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해협은 이제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도망친 그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단 하나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강대국들이 사흘 동안 뚫지 못한 그 지옥을 단 하루 만에 유유히 돌파해버린 믿을 수 없는 존재. 그 배에 걸린 깃발을 본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세계를 뒤흔든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배 한 척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통신 두절, 위치 추적 불가. 저는 즉시 비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헤이즈, 영국 해군 중령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기계 오류이길 바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반가쇠를 당긴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런던 국제안보연구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세계 해상 봉쇄만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남중국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세 바다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루 138척. 그게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통행량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 좁은 바다를 지나가죠. 이 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 속 숫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명의로 전 해역에 경고가 날아갔습니다. 통과하면 공격한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선언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수십 척이 동시에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선박 간 긴급 교신이 터졌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위험하다. 돌아가라. 그리고 유조선 한 척의 신호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선박 위치 신호 소실, 통신 두절. 마지막 위치는 해협 진입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3번 확인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도 동일했습니다. 그 배는 정말로 사라진 겁니다. 25년 경력 중 처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위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방연합군 분석팀 전체 비상 소집이었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 표정이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추가 보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선박이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교신 두절 선박이 3척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동시에 운항을 멈췄습니다. 보험사들은 계약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발언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해협은 지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빽빽하던 점들이 사라진 텅 빈 지도였습니다. 25년 경력 중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조용해지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화면 한쪽에서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확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은 전부 멈추거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달랐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면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옆자리 동료를 불렀습니다.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동료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해협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겁니까? 기뢰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선원들 목숨을 걸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바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멈춘 자리에서 혼자 움직이는 존재. 이건 단순한 무모함입니까? 아니면 저만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평생을 숫자와 데이터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상한 점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죠. 저는 그 배의 국적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친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 혼자 걸어 들어가고 있는 나라. 제 25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장면의 주인공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 화면 속 작은 점 하나가
앞으로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저는 한국을 중요한 나라라고는 생각했지만 세계를 바꾸는 나라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가 그 믿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화면에서 3번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왜 지금 저기를 들어갑니까? 해상 봉쇄는 단순한 차단이 아닙니다. 경제를 질식시키는 방법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나라를 통째로 말려 죽이는 전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목줄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고작 33km입니다. 이란이 기로에 위협을 가하는 순간 이 바다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미 해군이 즉시 차단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엔 정찰기, 바다엔 구축함, 세계 최강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멈춰섰습니다. 어디에 폭탄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민간 선박들은 전부 도망쳤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보험사들은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건 뚫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죠. 하지만 제 눈에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판을 짜는 나라가 아니라 판 위에서 움직이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즉시 그 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이름, 출발항, 목적지, 화물 종류 모든 걸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화물선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항로를 신청한 선박이었죠. 그런데 이 배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세계 최강 해군들이 포기한 그 바다입니다. 배 세척이 사라진 그 죽음의 길목입니다. 항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 상황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가는 겁니까? 둘 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동료 2명을 더 불렀습니다. 셋이서 같은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동료 1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배 곧 멈추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이 2개라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해군도 물러선 구역입니다. 영국 해군도 철수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상선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배를 운영하는 회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런 결정을 내릴 만한 배경이 있는지, 혹시 한국 정부와 연결된 움직임인지, 뒤지면 뒤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선박의 결정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저는 모르는 계획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저는 접근하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 있었죠.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무모한 움직임과 계획된 움직임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의 움직임은 무모한 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정했습니다. 너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 하나를 적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 배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하룻밤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봤죠. 하지만 이 메모 한 줄은 제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째 같은 속도였습니다. 2시간째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향해 똑바로 들어가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배의 항로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봤습니다.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위험 구역을 표시해봤습니다.
기뢰가 깔렸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전부 그려 넣었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배가 피해간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파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밀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기뢰가 있을 만한 곳은 정확히 피했습니다. 위험 사거리는 교묘하게 벗어났습니다. 마치 바다 밑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 항로 좀 봐봐. 동료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혹시 기뢰를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뢰를 피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바다 밑 폭탄을 어떻게 알고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청해 부대였습니다. 한국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이 바다에 보낸 해군 부대였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견되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하고 있던 일이 해적 소탕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심을 쟀습니다. 조류를 확인했습니다. 바닷길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위험 구역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말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이 바다를 완전히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선박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 또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속도였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동료가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도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한국 배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함대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전부 흔들림 없는 완벽한 항로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작전이었습니다. 연구소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자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한국 배들의 당당한 행진을 지켜볼 뿐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만든 우산 아래 숨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판 위에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판 자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스스로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포기한 그 바다에서 말입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배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이 좁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에 던지는 조용한 도전장이었습니다. 과연 저 배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경고대로 바닷속으로 사라질까요? 모든 답은 오직 한국만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세상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지도에서 점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단 몇 줄짜리 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석유 비축량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유럽 각국 에너지부 장관들이 줄줄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20% 폭등했습니다. 런던 대형 보험사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의 보험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는 단일 미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배가 침몰하면 수조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까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국 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전부 도망치는 그 순간에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곧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닷길을 잘 알아도 실제 위험은 다르죠. 제 동료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러다 결국 돌아오겠죠? 그러겠죠. 오래 못 버팁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선박들이 철수를 선언하는 그 시각에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운항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운항 유지였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세계 최강 해군들이 포기한 바다를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한국 해운사들의 내부 사정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는 건지, 혹시 이란과 뒤에서 거래가 있는 건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10년 동안 익혀온 그 바닷길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선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선원 한 명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추가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번엔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계속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경보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자국민에게 즉시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일제히 전쟁 직전이라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바다 위 긴장감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한국 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작은 점들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앞으로만 가는 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이 바다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배들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긴급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한국 선박 중 한 척이 위험구역 한가운데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 그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과연 이 배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요? 이제 답이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 빨간 불빛이 미친 듯이 깜박거렸습니다. 한국 선박이 가장 위험한 구역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도 포기한 절대사지였습니다. 영국 해군도 고개를 저은 그 죽음의 바다였죠. 저는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연구소 안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는 그 죽음의 바다를 너무나 평온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경고 사격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운이 좋았군요.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배가 같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똑같은 위험 구역으로 똑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배가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배가 지나갔습니다. 연구소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운이 좋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네 척 배가 지나간 항로를 화면에 겹쳐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무식하게 직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다음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살짝 꺾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튼 곳은 우리가 기로에가 있다고 분석한 바로 그 지점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 지뢰밭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걷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 움직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간 선박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 수준의 정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청해 부대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바다를 돌아다닌 그 부대가 그려놓은 지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지도,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지도, 오직 한국만이 가진 완벽한 바다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한국은 조용히 이 바다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해군, 그리고 민간 선박이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험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군에서 가장 안전한 좌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던 겁니다. 서방 국가들은 달랐습니다. 군대 따로 민간 따로 움직였습니다. 군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민간 배들은 전부 도망쳤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길을 찾고 민간이 그 국가를 믿고 전진했습니다. 그 완벽한 믿음의 시스템이 이 죽음의 바다를 뚫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동료가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화면을 봤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선박이었습니다. 그리스 선박이었습니다. 독일 선박이었습니다. 아까까지 도망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 배들이 만들어 놓은 항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이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먼저 들어가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힘, 협박이나 압박이 아닌 힘, 먼저 걸어가서 길을 만드는 힘. 한국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배들을 보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세계에 증명해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화면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이란이 해안 미사일 기지를 가동했습니다.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목표는 한국 선박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격 준비였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30% 폭등했습니다. 유럽 주유소마다 끝없는 줄이 섰습니다. 아시아 공장들이 기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좁은 바다 하나가 전 세계를 무릎 꿇렸습니다. 서방연합군 사령부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민간 선박 즉시 철수하라. 더 끔찍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기뢰였습니다. 바다 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폭탄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건드려도 수만 톤짜리 선박이 두 동강 나는 무기였죠. 해협 전체가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리스도 독일도 전부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화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배들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똑바로 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바다 전체에 폭탄이 깔렸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제발 멈춰요. 당장 배를 돌리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냉정하게 화면만 보던 제가 남의 나라 배를 보며 살아 돌아가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해요. 동료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이란 함정 세척이 출동했습니다. 한국 선박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10km, 5km, 3km. 거리가 숨 막히게 좁혀졌습니다. 이란 함정에서 교신이 날아왔습니다. 즉시 멈춰라. 항로를 이탈하라. 저는 한국 선박이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함의 직접 명령을 어떤 민간 선박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선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도 줄지 않았습니다. 항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박 옆으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바닷물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한국 선박에서 교신이 나왔습니다. 차분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국제 항로를 합법적으로 항행 중입니다. 우리를 막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그 교신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경고 사격을 받는 순간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포탄이 옆에 떨어지는데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 선장이 몇이나 됩니까? 이란 함정들이 한국 선박을 삼면에서 에워쌌습니다. 앞, 왼쪽, 오른쪽. 오직 뒤쪽만 열려 있었습니다.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동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대단해도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청해부대 소속 함정이었습니다. 한국 민간 선박이 포위되는 순간 정확히 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 뒤에 군함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위기 순간에 즉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구축함이 이란 함정과 한국 민간 선박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완벽한 방어 대형이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가 함정들이 집결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바다 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발만 잘못 쏴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가가 다시 폭등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선박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이란 함정들과 마주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간 선박도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반가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쥐었고 누군가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을까요?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과 이란 함정들이 서로를 겨냥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한 발이면 끝나는 거리였습니다. 반가소에 한 번만 당기면 전쟁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한국 민간 선박이 여전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란 함정에서 마지막 교신이 날아왔습니다. 최후 경고다. 지금 바로 멈춰라. 한국 구축함에서 응답이 나갔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함정들이 포신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포탄을 쏘던 나라가 갑자기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다는 이란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왜였을까요? 한국 구축함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앞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역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겼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길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자 다른 나라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쳤던 일본 선박이 돌아왔습니다. 철수했던 독일 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포기했던 그리스 선박이 뒤를 따랐습니다. 전부 한국이 만들어 놓은 항로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어놓은 그 길로 세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바다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렸던 세계 물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습니다. 명령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먼저 걸어가서 길을 만드는 것, 강요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서 따르게 하는 것. 한국이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결국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뒤에 숨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판 위에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판을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렸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구했다. 육아가 순식간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공장들이 다시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앞 긴 줄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선박들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센 나라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걸어간 나라가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그 위험한 바다로 걸어 들어갔는지, 왜 한국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선택했는지,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안전보다 신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바다에서 보여준 것의 진짜 의미는 이제부터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도 위에 멈춰 있던 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항로의 선박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멈춰버렸던 세계 물류가 천천히 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뚫어놓은 그 길을 따라 전 세계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독일 화물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스 선박들도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바다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도, 영국 해군도 포기했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다에 다시 생명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영국 외무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정식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독일 총리는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의 용기를 지켜 세웠습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72시간 동안 회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한국이 인정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코웃음 쳤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런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 화면을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텅 빈 바다에서 혼자 움직이던 작은 점 하나. 저는 그게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멈출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모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 바다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실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가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큰 나라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걸어가는 나라가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판 자체를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메모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기준, 국가와 국민이 완벽하게 하나 되어 움직이는 기준, 세계는 이제 그 기준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저는 평생을 전쟁과 위기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세계는 언제나 강대국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호르무즈 해협의 텅 빈 바다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강한 나라가 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바다에서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했던 것은 미국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 그것은 제 인생의 모든 편견을 부셔버린 가장 위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텅 빈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나아가던 작은 점 하나, 두렵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안전보다 신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 뒤에는 10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걸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포기한 그 바다에서 끝까지 나아간 대한민국처럼 여러분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기름으로 뭘 하겠어? 세상에서 제일 냄새나고 기계 망가뜨리는 찌꺼기. 다들 3년 안에 망한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완벽한 대반전이 터졌습니다. 그 쓰레기 기름을 가져간 나라가 일본 제조업을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미국 전투기도 그 나라 기름 없이는 하늘을 못 납니다. 기름 파는 사우디까지 그 나라한테 기름을 사러 와요. 비웃던 놈들이 줄 서서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쓰레기로 세상을 뒤집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데이터가 떴습니다. 중동 원유 70%. 이걸로 산업을 돌린다고?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저었죠. 세계 최악의 기름이었으니까요. 3년 안에 무너집니다. 누군가 단언했습니다. 3년 후 한국은 버텼습니다. 5년 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10년 후 석유 제품 수출 50조 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비웃음 당한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워렌입니다. 영국 출신 에너지 시장 분석가죠. 32년간 이 바닥을 봐왔습니다. 북해 유전부터 중동 공급망까지 전부 겪었어요. 글로벌 투자 은행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런던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요. 제 보고서 하나로 수십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그런 제가 딱 한 나라 때문에 모든 경력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말입니다. 이 업계엔 철칙이 있습니다. 좋은 원유 쓰는 나라가 이긴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현실이에요. 깨끗한 기름은 정제가 쉽습니다. 불순물이 적으니 공정이 짧아져요. 설비에 무리가 덜 가죠. 당연히 비용 줄고 경쟁력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쁜 기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독해요. 유황 성분이 코를 찌릅니다. 파이프를 갉아먹고 설비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미국, 유럽 정유사들은 좋은 기름만 씁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좋은 재료, 좋은 결과니까요. 그런데 한국 데이터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중동 원유 70%,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산. 업계 깊이 1순위였습니다. 중동 기름은 정제가 지옥입니다. 지독한 유황 냄새가 공장을 뒤덮어요. 파이프에 때가 엄청 끼고 설비가 빨리 망가집니다. 정제 비용만 천문학적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돈 없어서 싼 거 쓰는구나. 곧 망하겠네.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비효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적자 전환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설비비만 해도 못 버팁니다.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 정유산업 투자 비추천. 정상적 계산이라면 한국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비용 올라가고 경쟁력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뒤 한국 정유사 수익 급증, 5년 뒤 석유 제품 수출 폭발,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10년 뒤 수출액 50조 원 돌파, 반도체, 자동차급 규모였어요. 원유 수입국이 석유 제품 수출 강국이 된 겁니다. 가장 나쁜 기름으로 어떻게 최고가 됐다는 겁니까? 다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동 쓰레기 기름으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회의실에 다시 한국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침묵했죠. 한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산 오류 아닙니까?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 믿어온 공식이 무너졌거든요. 좋은 원유 쓰는 나라가 이긴다는 철칙.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죠. 제 분석이 틀렸다면 수십 년 판단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물어올 겁니다. 당신 믿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치기로요. 원유 수입부터 제품 수출까지 전부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계 최악 기름으로 세계 최고 산업을 만든 비밀. 그게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기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꾼 나라. 자원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된 비밀. 그 충격적 진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철칙이죠. 좋은 원유를 쓰는 나라가 결국 이긴다. 서부 텍사스산, 북해 브렌트유. 이런 고급 기름은 정제가 쉽습니다. 비용 적게 들고 경쟁력 올라가죠. 반대로 중동 기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끈적거리고 유황 냄새 진동해요. 설비 망가뜨리고 돈만 잡아먹죠. 이게 제가 아는 에너지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공식을 박살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정유사 데이터를 전부 펼쳤죠.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 실제로 계산해봤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배로 40일, 중동에서는 20일이면 도착하죠. 운송비, 보험료, 금융이자. 시간이 곧 돈이라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 그래서 싼 중동 기름을 썼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국 정유사들의 설비 투자 규모.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싼 기름 쓴다면서 설비엔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정제만 하고 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정반대였어요. 가장 독한 기름을 끝까지 쥐어짜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를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출 데이터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이 기름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정제된 기름이 향한 곳은 주유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거대한 공장들이었어요. 위성 사진을 확대해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정유 공장과 석유화학 공장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질, 휘발유도 경유도 아니었어요. 바로 나프타였습니다. 나프타가 뭡니까? 중동 기름을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죠.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버리는 찌꺼기예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프타는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만들고 합성 섬유 뽑아내고 반도체 핵심 부품 만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유 공장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들은 기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제조업을 돌리기 위해 가장 싸고 양 많은 중동 기름을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남들이 냄새나고 독하다며 버리는 기름을 가져와서 국가 산업의 뼈대로 삼았어요. 원가 사실상 0에 가까운 부산물로 세계 최고 품질 산업 소재를 찍어냈습니다. 그 소재가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었죠. 이건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산된 국가적 전략이었어요.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중동 원유는 나프타가 다른 원유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정유 공장 바로 옆에 석유화학 공장 지었습니다. 파이프 하나로 직접 연결했어요. 운송비 제로, 보관비 제로, 신선도 최상.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애초에 이걸 노린 겁니다. 중동 원유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프타를 선택한 거였어요. 좋은 원유는 나프타가 적게 나옵니다. 깨끗하니까요. 하지만 나쁜 원유는 나프타가 많이 나와요. 한국은 그 나프타를 원했던 겁니다. 제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좋은 원유가 답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원유가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제만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석유화학까지 한 번에 가져가려던 거였어요. 정유공장 옆에 석유화학 공장, 석유화학 공장 옆에 제조 공장, 전부 파이프로 연결. 이건 단순한 정유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계였어요. 저는 그날 쓰레기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한국에게 쓰레기 기름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서양 분석가들이 비효율적이라며 혀를 찰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요. 한국은 쓰레기 기름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보물 상자를 산 거였어요. 남들이 버리는 나프타. 그게 한국에겐 황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30년간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좋은 원유가 아니라 전략이 답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고 있을 때부터 말이죠. 나프타의 비밀을 알았을 때 저는 한국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래서 중동 기름을 선택했구나. 부산물로 제조업을 키웠네.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동 원유의 진짜 문제는 나프타가 아닙니다. 바로 찌꺼기였어요. 시커먼 아스팔트 덩어리 말입니다. 중동 기름을 끓이면 절반 이상이 이 찌꺼기로 남아요. 끈적끈적하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업계에서는 잔사유라고 부르죠. 과거엔 이걸 배에 팔았습니다. 벙커추라는 선박용 연료였어요. 싸니까 그냥 썼죠. 한국은 이 찌꺼기를 팔아서 버텼습니다. 나프타로 제조업 돌리고 찌꺼기는 배에 팔아넘기고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폭탄이 터집니다. 환경 규제가 시작된 겁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엄격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바다에서 독한 기름 태우지 마라. 선박들은 깨끗한 기름만 써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팔던 찌꺼기를 아무도 안 산다는 뜻입니다. 돈 받고 팔던 걸 돈 내고 버려야 할 판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자본을 투입했어요. 해안계 초대형 정유 공장을 도배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시작됐어요. 아시아 시장 기름값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회의실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냉정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한국 모델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보십시오. 찌꺼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만 수십만 배럴입니다. 팔 곳은 없고 보관할 탱크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가격까지 후려치고 있죠. 다른 분석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프타로 번 돈 찌꺼기 처리하다 다 날리겠군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찌꺼기를 버릴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유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프타 공급이 끊깁니다. 나프타가 끊기면 옆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이 멈춥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생산이 중단되죠. 그 여파는 끔찍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멈추고 반도체 포장 라인이 멈추고 조선소 기계음이 꺼집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소리였죠. 저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유 산업의 구조적 한계 도래,
모든 투자금 회수 권고. 한국에서 발을 빼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제 판단에 100% 확신이 있었어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찌꺼기 처리 비용을 더해보면 단 1년도 버티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결국 좋은 기름 쓰는 우리가 맞았다. 런던의 전문가들은 안도했습니다. 서양의 오랜 상식이 다시 승리한 것 같았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여기서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중동 기름을 포기하고 비싸더라도 미국산 맑은 기름을 사와야 했죠. 하지만 제가 또 한 번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위기를 벌써 십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찌꺼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확신할 때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괴물 같은 기계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기계,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장치. 그들이 그 시커먼 찌꺼기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유사 실적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청난 적자를 예상했죠. 찌꺼기 산더미에 중국 공세까지. 망하는 게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적자는커녕 사상 최대 이익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런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산 오류 아닙니까? 분기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저는 데이터를 5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절벽 끝에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산더미 같은 찌꺼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다 몰래 버렸나? 바다에 몰래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환경 감시 데이터를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법 투기 흔적 제로, 폐기 비용 기록도 제로.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한국 정유 공장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한가운데서 낯선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거대한 철제탑이었습니다. 아파트 수십 층 높이. 은빛 파이프가 혈관처럼 얽혀 있었죠. 이게 뭐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고도화 설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걸 지상의 유전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 괴물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찌꺼기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철제탑 안에 모조리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 아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섭씨 5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열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압력.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찌꺼기 분자를 쪼개기 위해서였습니다.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강제로 잘게 부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기름으로 바뀝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금술이잖아. 맞습니다. 한국은 현대판 연금술사였어요. 남들이 돈 주고 버리는 찌꺼기를 황금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설비를 한국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을까요? 자료를 더 파헤쳐 봤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20년 전이에요. 그때 아무도 찌꺼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에 팔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이 찌꺼기를 못 팔 날이 온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20년 앞을 내다본 겁니다.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는 기술에 말이죠. 주변국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돈이 남아도나? 그냥 좋은 기름 사오면 되는데.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비를 짓고 또 지었어요.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어. 찌꺼기가 쌓이는 게 아니라 황금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에 들어간 중동의 가장 독한 기름. 절반은 나프타가 되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최고급 항공유가 되어 전 세계 하늘을 날았습니다. 버려지는 건 단 한 방울도 없었어요. 100% 완벽한 효율.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봤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요행도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내다보는 전략, 천문학적 투자를 감당하는 배짱,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망할 거라고 확신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나라, 20년 앞을 보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모든 공식을 버렸습니다. 좋은 원유가 답이 아니었어요. 미리 설계한 기술이 답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원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전략을 3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 가능할까? 한국만의 특수한 행운일 뿐 아닐까? 그 의심은 곧 더 큰 충격으로 저를 덮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야. 다른 나라는 못 따라해. 그래서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을 찾아봤어요. 일본이 있었습니다. 자원 없는 섬나라, 제조업 강국, 한국과 거의 똑같은 조건이죠. 일본도 중동 원유를 씁니다. 비율도 비슷해요. 그럼 결과도 비슷해야 맞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어요. 일본은 고급 원유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기존 방식을 고수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였어요. 저는 글로벌 석유 무역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엄청난 양의 기름, 대체 누가 다 사가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빨간 화살표들이 한국에서 뻗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화살표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미국 서부 공항들, 유럽의 거대 허브 공항들, 심지어 호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호주는 아예 자국 정유 공장을 문 닫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싸니까요. 품질도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보십시오. 환경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곳입니다. 거기서도 한국산 친환경 기름을 찾아요.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객기들, 그 심장에 한국산 항공유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화살표는 따로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방향,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기름이 물보다 흔하다는 산유국들, 그들이 한국 기름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기름을 파는 나라가 기름을 다시 사온다. 저는 이 기막힌 역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땅에서 캐낸 원유는 그냥 끈적한 액체일 뿐입니다. 자동차에 바로 넣을 수 없어요. 반드시 최고급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빼내고 성분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산유국들은 그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만 파면 돈이 나옵니다. 파이프만 꽂으면 검은 황금이 쏟아지죠. 굳이 복잡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었어요. 배부른 농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가진 건 사람과 기술밖에 없는 나라.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했죠. 가장 싼 재료로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배럴당 50달러의 중동 쓰레기 기름을 사옵니다. 그걸 한국의 괴물 같은 공장에 집어넣죠. 그러면 150달러짜리 최고급 항공유가 되어 나와요. 가치가 3배로 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산유국에 되파는 겁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타는 전용기. 그 연료 탱크에도 한국에서 가공한 기름이 들어갑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갑은 항상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름 밸브를 잠그면 전 세계가 벌벌 떨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너희가 가진 건 그냥 원료일 뿐이다. 그걸 쓸모있게 만드는 건 우리 기술이다. 자원이 없다는 최악의 단점. 그 지독한 결핍이 오히려 한국을 단련시킨 겁니다. 결핍이 없었던 중동은 원유 수출국에 머물렀지만 결핍으로 뭉친 한국은 에너지 가공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런던 클라이언트들에게 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기름 수입국이 아니다. 세계 에너지를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이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정유 산업을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려 혈안이 됐죠. 유럽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도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나라였습니다. 남들이 10년 보면 한국은 30년을 봤습니다. 남들이 안전한 길 가면 한국은 위험한 길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길 끝에 아무도 상상 못한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된 비밀. 그건 기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인정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황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걸요.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나프타로 뼈대를 만들고 산업을 하나로 묶었죠.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완벽한 구조일수록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는 좁은 바닷길이죠. 유조선들이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에 드론이 날아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생산량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원유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했어요. 배럴당 가격이 20% 급등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죠. 런던 회의실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유사들, 이번엔 진짜 끝났다. 중동 의존도가 70%인데 저기가 막히면 어떻게 하겠어?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그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유공장, 화학공장, 자동차, 반도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파이프라인.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오직 중동 하나뿐이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중동에서 배가 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원유 재고는 길어야 2달. 그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정유 공장이 멈춥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면 파이프라인이 마릅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이 멈춰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 여파는 끔찍합니다. 자동차 부품 라인이 서고, 반도체 포장 라인이 멈추고, 조선소의 기계음이 꺼집니다. 단 하나의 공급망이 막혔을 뿐인데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심정지를 일으키는 구조였어요. 수출액 수십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였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닥다닥 붙여놓은 공장들이 오히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내부 공포도 확산됐습니다. 한국 모델은 너무 위험하다. 단일 의존 구조의 치명적 약점이 드디어 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압박까지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였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국가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해안계 초대형 정유 공장을 도배했어요. 하루처리 용량만 한국 전체와 맞먹는 괴물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가격이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이 100원에 팔면 중국은 80원의 시장에 던졌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잔혹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은 중동 리스크에 중국의 물량 공세까지 겹쳤다. 저는 투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정유사 손실이 수십조 원. 연쇄 부도가 터질 수도 있는 규모였어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단 하나. 공급이라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서양의 분석가들은 안도했습니다. 결국 우리 방식이 맞았다. 위험을 분산하고 좋은 기름을 여러 곳에서 사오는 게 정답이었어.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다. 저 역시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율의 끝을 달린 대가가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당장 비싼 미국산 기름이라도 사와야 했지만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진퇴양난이었죠. 저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도래, 공급망 차단 시 대체 불가능, 모든 투자금 회수 권고. 회의실에서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런던 사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 거대한 유기체가 중동의 총성 한 번에 멈춰 설 운명이라니. 비극적이었지만 그게 냉혹한 국제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끔찍한 시나리오조차 뚫어낼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약점이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중동 위기는 여전했고 중국의 공세는 더 거세졌어요. 저는 한국 정유사들의 파산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유사 분기 실적 발표. 저는 당연히 적자 폭탄을 예상했죠.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 또다시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런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중동 위기에 중국 공세까지 겹쳤는데 어떻게 이익이 늘어납니까? 저는 미친 듯이 한국 수출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발견했어요. 항공유 수출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20조 원. 그것도 중동 위기가 터진 바로 그 시점부터요.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중동에서 기름이 끊길 위기인데 한국은 오히려 기름을 더 많이 팔고 있다. 이건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충격적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보잉사 내부 회의록이었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산 항공유 공급 중단 시 운항 불가.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한국 기름 없이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 기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새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항공유 기준이 살인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황함량 0.001% 이하. 기존 정제 방식으론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미국과 유럽의 정유사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기준 맞추려면 설비를 다 갈아엎어야 해. 비용이 천문학적이야. 대부분이 포기했어요. 항공유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버리는 찌꺼기들을 헐값에 싹쓸이하기 시작했어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최악의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고도화 설비에 쏟아부었어요. 시커먼 찌꺼기를 분자 단위로 쪼개고 재조립했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어요. 세계 최고 순도의 항공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함량 0.0005%. 기준치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보잉기 한국에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우리 항공사들에게 공급 좀 해주십시오. 가격은 한국이 불렀습니다. 배럴당 200달러. 찌꺼기를 수십 배 가치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줄을 섰어요. 대체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이 100원짜리 기름을 80원에 던질 때 한국은 10원짜리 쓰레기로 300원짜리 프리미엄을 뽑아냈습니다. 게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중국은 양으로 싸웠고 한국은 차원으로 싸웠어요. 미국 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10대 중 5대가 한국 기름으로 날았습니다. 유럽은 절반 이상이었어요. 심지어 사우디 왕족 전용기도 한국산 항공유를 썼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산유국에 기름을 되파는 기적.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하늘을 지배하는 역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약점이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것을 최강의 무기로 바꿔버렸어요. 중동 의존 70%. 우리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독한 중동 기름으로 세계 최고 품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기술 없이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을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문제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남들이 10년 보는 동안 30년을 내다봤습니다. 남들이 안전한 길 갈 때 위험한 길을 뚫었어요. 남들이 좋은 재료 찾을 때 나쁜 재료를 완벽하게 요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길 끝에 아무도 상상 못한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노트를 꺼내서 첫 장을 펼쳤어요. 좋은 원유를 쓰는 나라가 이긴다. 그 문장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적었어요. 결국 이기는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가공 제국이었어요. 세계 하늘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황제였습니다.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나라, 약점을 무기로 만드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든 분석이 끝났을 때 저는 런던 사무실의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였죠. 과거의 지도는 단순했습니다. 중동에서 검은 선이 뻗어나가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었고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거대한 검은 선이 대한민국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빛으로 쪼개져 전 세계로 뻗어나가죠.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수입국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정유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수직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원유 수입부터 정제, 화학, 첨단 제조까지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미국 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연료, 독일 명차의 최고급 플라스틱 내장재, 전 세계를 연결하는 스마트폰 핵심 소재.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그 독한 중동 기름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은 이걸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한 대기업이 한국 모델을 따라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지만 3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이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한국에게 실패는 국가의 실패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연구했고 목숨 걸고 설비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부족함을 핑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부족함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었어요. 자원이 없으니 찌꺼기까지 분자 단위로 쪼갰습니다. 땅이 좁으니 공장들을 붙여서 물류비를 0원으로 만들었죠. 돈이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싼 재료로 가장 비싼 제품을 뽑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자원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산유국을 지켜봤습니다.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 솟구치는 축복받은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원에 취해 기술 개발을 게을리했거든요. 반면 아무것도 없던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비싸게 가공해서 팔아치웁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싼 값에 쓸어 담아 제조업을 돌리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어요. 만약 한국의 정유 공장들이 하루만 가동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서부 공항 항공기들이 발이 묶일 것입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 라인이 멈춰 설 것이고요. 전 세계 컨테이너선들이 연료를 구하지 못해 바다에서 표류할 겁니다. 일본 석유화학 공장들은 원료가 끊겨 셧다운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한국이 만든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황제.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어코 답을 찾는 그 지독한 집념이었죠. 저는 32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든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석유 제품 수출 60조 원,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입니다. 원유 수입국이 석유 제품 수출 강국이 된 기적.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이 완벽한 구조와 지독한 집념이 꺾이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인이 부러웠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워렌, 32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한국 앞에서는 학생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름으로 세계 최강 제조업을 만든 나라, 자원이 없어서 더 강해진 나라, 틀린 줄 알았던 선택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답이었던 나라.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라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